제가 명대학교 우석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EDA,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료에 대한 특성, 특히 이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에는 실증 분석에서 다음 단계 이제 회계 분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 분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모형을 설정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이는 이 모양을 조금 염두에 두고 다음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 이제 이런 모형, 요거 이제 우리 횡단면 cross sectional regression. 그래서 이제 횡단면, 이렇게 횡단면이다, 횡단면. 그래서 인덱스가 이제 i로 붙어 있죠. 그래서 i는 보통은 이제 1, 2, 3 이런 숫자 갖는 거고요. 보통 이제 n까지 값을 갖게 되어 있고, 그래서 yi 왼쪽에 이렇게 yi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xi와 zi 그리고 ei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것들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선형이라는 뜻이에요. 선형.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xi, zi가 yi를 설명하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yi를 우리가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종속 변수. 이 오른쪽에 있는 변수는 독립 변수, independent. 이건 독립 변수. 특별하게 ei는 이제 에러텀이라고 부르죠. 에러텀. 예. 그래서 yi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 플러스 감마 zi 플러스 ei. 이게 회계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요 감마를 떼어버리고 요 yi, xi, ei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는 모형을 simple regression, 단순 회계 분석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보통 요 모형이다. 이런 모형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 분석을 이제 저런 모형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음 같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회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회계 분석을 통해서 정책 변수 x와 성과지표 y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려고 한다. 다시 좀 앞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xi가 정책 변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좀 정책 변수, 그리고 y가 성과 변수. 우리가 어떤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바로 베타 1의 추정치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가 y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추정하려고 한다. 특별하게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인과관계를 추정하려고 하면은 이런 이제 회계 분석 모형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회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정책 변수 x가 성과지표 y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별하게 causal relations, 그러니까 causal effect, 인과적 효과를 주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얘기를 좀 더 드려보면은, x를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했을 때, 성과 변수 y가 평균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요걸 추정하고 싶으면은, 아까 앞에서 본, 기본적으로 세팅된 그런 모형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세팅했던 그런 모형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x를 우리가 머니플레이션 했을 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바꿨을 때 y가 그에 따라서 바뀌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인과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닌 것들은 이제 상호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예가 좋으냐면은 그러니까 왼손, 저기 왼손인데 왼손의 크기하고 오른손의 크기, 뭐 길이도 좋고 둘레도 좋고, 하여간 뭐 왼손 둘레와 오른손 둘레를 스케터그램에 이제 우리가 그 삼포도 그려보면은 왼손 둘레가 큰 사람이 오른손 둘레도 크죠.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은 사실 양의 상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인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왼손의 크기를 키웠을 때 오른손의 크기도 크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왼손 이걸 그 어떤 운동을 많이 해서 왼손의 크기가, 혹은 그 왼손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왼손이 부어서 크기가 커졌을 때 오른손도 같이 커지냐, 이런 관계를 보면은 인과적 관계는 전혀 없죠. 사실은 그런 관계는 단지 이제 상호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회귀 분석을 우리가 잘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표현을 통제한다고 표현하는데, 잘 변수를 통제하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상호관계가 인과관계로 해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long regression, 그러니까 통제 변수가 많은 long regression에서 추정을 하게 되면은 그 추정의 결과를 우리가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정책평가 혹은 이제 이 실증 분석에서 이 회귀 분석의 모형이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통제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됐는데, 통제를 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X 변수의 순효과, 이거를 이제 부분 효과라고 partial effect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순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순효과를 추정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회귀 분석이 잘 쓰이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그 학력이 임금에 미칠 수 있는 순효과를 추정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임금에는 학력뿐만 아니고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죠. 경력, 근속을 얼마큼 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령은 어떤지,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사실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근데 학력의 순효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를 말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회귀 분석에서는 다른 것들을, 이런 다른 요인들을 다 통제를 해주고 나면은 이 학력의 순효과를 금방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 혹은 이제 이 분석하는 사람이 다른 효과를 제거한 이후에 순수하게 학력의 임금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고 싶으면은 비교적 쉽게 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비교적 약한 가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치 추정량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요게 지금 사진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세 개의 사진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0점 사격지라고 하는 거예요. 0점 사격지. 그래서 총을 쏘면은 총이 이제 그 총을 사용하는 이제 군인, 병사죠. 병사의 눈에 맞게 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총에서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총을 쐈을 때 여기서 본 거하고 총알이 날아가서 맞는 데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내가 본 대로 가서 맞게 하는, 맞대로 총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0점을 조정한다고 하고 0점 사격을 통해 가지고 그 가늠자 가늠세를 통해 조준을 했을 때
그 총알이 이제 그 날아가서 맞도록 하는 이제 그런 사격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때 사용되는 그 사격지가 바로 이 0점 사격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3장의 0점 사격지를 지금 제가 갖다 놨는데, 첫 번째 거는 가운데 맞고 몰려 맞은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가운데를 조준했다면은 상당히 이제 잘 맞은 경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가 우리가 어떤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그 타겟을 맞추는 총이 우리가 에스티메이터, 통계 추정량이라고 치면은, 이게 가운데 가서 잘 맞았다,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왔다 갔다 맞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죠. 예컨대 격발할 때마다의 어떤 공기나 바람의 영향에 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격하는 사람의 어떤 고름, 그 다음에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약간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지하고 있는 손이 이제 약간 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은 데 맞는 건 아니고, 같은 데 조준했다고 하더라도 나갈 때는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표적에 잘 맞고, 이렇게 몰려 맞은 경우는 우리가, 개념 능력적인 표현으로는, 이게 컨시스턴트하다, 가운데 잘 맞고 그 다음에 몰려 맞았다 를 의미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컨시스턴트하고 이피션트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면은 그 상당히 이제 펑퍼짐하게 맞았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가운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컨시스턴트한데, 이게 흩어져서 맞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efficient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consistent but inefficient, 그러니까 가운데를 맞았으나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몰려선을 맞았죠. 몰려선을 맞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딴 데 맞았죠. 그래서 inconsistent하고 efficient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장의 이제 0점 사격을 보고서 에스티메이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맞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맞아야 그 가운데 맞고 몰려 맞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에스티메이터로 어떤 모수를 추정한다고 했을 때 그 에스티메이터의 성질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제일 좋겠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이제 어떤 에스티메이터라고 보면은, 실제로는 사실은 이렇게 성질을 갖기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이게 세상 나고 에스티메이터 난 거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터 있고 세상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에스티메이터를 할 때 많은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많다는 얘기는 그 가정이 성립한다는 그 전제 하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게 되지만은,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그 응용계량 하는 그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정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거든요. 가정을 많이 했는데 그 가정이 틀렸다, 가정이 일치하지 않는, 근데 우리가 정규성의 가정을 했는데 정규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맞게 된다, 그래서 가정이 조금만 틀렸는데 완전히 딴 데 가서 맞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총은 실내에서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은 뭐가 좋을 거냐? 그렇다면은 이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이 강하지가 않은데 몇 개 없고, 대신 이렇게 듬성도 맞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는 대충 on average, 평균적으로 맞는데 듬성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정한 경우에는 이게 이런 식의 형태를 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귀분석을 하게 되면은 강한 가정이 필요 없으면서 일단 가운데는 맞고, 대신 듬성듬성 맞을 수가 있지만은 몇 가지 가정이 좀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만족이 되면은 바로 이제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강한 가정 하에서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가정 많이 필요 없이 가운데 잘 맞추면서 때에 따라서는 몰려서 맞는 효율적인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총 에스티메이터,
회귀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에스티메이터가 바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회귀 분석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그 지난 200년 동안 수많은 에스티메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대신 이 회귀 분석을 선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추정을. 저희가 이제 복잡한 추정 모형을 하지는 않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회귀 분석의 모형이라고 하는 건 요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기에 잠시만요. 연결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모형이 이제 이런 모형이죠.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이 기본적인 이제 회귀 모형인데, 이게 회귀 모형이죠. 모형이고, 요게 이제 성과 변수고, 요게 이제 종속 변수고요. 종속 변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설명 변수죠. 설명 변수고, 혹은 이제 독립 변수, 혹은 정책 변수. 정책 변수.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통제 변수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통제 변수.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은 요거 베타 0, 베타 1, 요 감마.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요 베타 1이죠. 요 베타 1의 추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일종의 모형이라고 치고요. 요거 모형이고, 요게 모형이고, 요게 이제 요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yi hat 이렇게 부를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5차죠. 5차.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yi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모형이고, 요거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5차죠. 그래서 요거는 설명되는 파트. 설명되는 거죠. 설명되는 파트고, 요거는 설명이 안 되는 파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게 설명이 안 되는, 그 모형에서 데이터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요게 가장 작아지도록 그렇게 베타 0, 베타 1, 감마의 값을 정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작아지도록. 그러면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가장 작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i가 가장 작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다시 이 i가 가장 작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가장 작아진다. 영어로는 minimize죠. 먼저 이 i가 많잖아요, 그죠? 첫 번째 거 E1, E2, EN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자 다 작아져야 된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면 요거를 다 더했을 때 i는 1부터 n까지 요거를 다 더했을 때 요 값이 가장 작아진다. 요것이.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요게 가장 작아졌을 때 요 EI를, 이 5창을 쭉 다 더하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0이 돼요. 그래서 요 문제를 풀었을 때, 요 값은 자동으로 0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 합치면은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차라고 하는 게 양으로도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 음으로도 오차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오차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 양이나 음이나 상관없이 다 오차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 오차를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컨대 뭐 양으로 1만큼 오차가 있다 그럼 1이고, 그 다음에 음으로 1만큼 오차가 있다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다 반영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제곱한 오차의 제곱의 썸이죠. 오차의 제곱의 썸, 합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오차 에라죠. 제곱의 에라니까 스퀘어드 에라죠. 스퀘어드 에라고, 요거니까 썸이죠. sum of squares. 표기가 잘 안 되네요. sum of squared errors 이렇게 하면은 SSE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요게 뭐냐? 요거고, 여기서는 바로 요거죠. 요거. 그럼 남은 게 그러면은 EI라는 게 무엇이냐? 그럼 EI는 요 텀을 이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YI 빼기 요 모형, 요거를 뺀 거에 제곱의 sum, SSE죠. 이게 sum of squared errors죠. 그래서 요거가 가장 작아지도록 뭘 정하느냐? 베타 0, 베타 1, 감마를 정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추정이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 자, 이거를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추정하는 방법. 다시 제가 지우고 써오면은 제곱항이 가장 작아지는 거냐면 리스트 스퀘어즈. 제곱한 게 가장 작아진다. 리스트 스퀘어즈.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다 ordinary를 붙여요. ordinary list squares 이렇게 해서 O list squares 해서 이거를 OLS esti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으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포인트들은 이제 관측치예요. 관측치가 이렇게 쭉 있는 거고, 우리 문제를 푼 거는 뭐냐면은 여기를 관통하는 이런 선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한 거냐면은, 다시 지워볼게요. 우리가 뭘 한 거냐면은 요렇게 길이를 잰 거죠. 이거 4.5, 1.1, 2.3, 2.4, 이걸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각각의 길이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 길이의 제곱, 요거 길이의 제곱, 요거 길이의 제곱을 해서 그것이 가장 작아지도록 요 선을 그은 거죠. 직선을 이렇게 그은 거죠. 그게 뭐다? 그게 회기식이다. regression line이다. regression line. 저거를 이제 찾는 방법이고, 저거를 이제 그리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저거를 이제 직접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에서 요 문제를 풀었어야 되고, 아니면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 좀 매트릭스 설명 안 할 건데, 요거를 매트릭스 폼으로 써가지고 예컨대 베타의 추정치는 x 프라임 x 인버스 x 프라임 y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ordinary least squares를 통해 가지고 회계선을 구한다. 그럼 ordinary least square는 뭐냐? squares의 sum, 특히 이제 오창이죠. 오창의 제곱의 sum을 최소화시켜 주도록
그러니까 오차 가장 작아지도록 선을 긋는다. 그래서 회귀선을 찾는다. 회귀선. 그럼 이 회귀선이 그 데이터 포인트를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좀 반드시 직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곡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설정했던 이제 회귀 모형처럼 우리가 모형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non-parametric 모형을 주지 않고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그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특별하게 실습하지는 않았지만은 요 그 회귀 모형과 그 다음에 추정, OLS 추정, estimation, OLS estimation에 대해서 좀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요 성질을 조금 익혀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기초해서 실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